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강남의 이 아파트는 원래 둘의 이름으로 계약된 곳이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혼이 결정된 날 나는 그의 이름이 빠진 등기부 등본을 들고 돌아왔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부부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떼어냈다. 사진이 있던 자리는 벽지의 색이 조금 달라 눈에 잘 띄었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새벽마다 눈이 떠졌다. 늦게 잠들었건 일찍 잤건 한강 쪽으로 뜬 어스름한 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레 몸을 일으키게 되었다. 습관이 무서운 거라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조깅하러 나가던 그 시간이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공허한 의식처럼 남았다. 운동화를 꺼내어 발에 끼우는 순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이제는 정말 혼자라는 사실을. 나를 걱정해줄 사람도 없고 새벽에 나가도 어디 가냐며 묻는 이도 없고 늦게 돌아오면 밥은 먹었냐며 화내는 목소리도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고 아무 의미 없이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강을 따라 달린다. 한강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나는 달릴 때만큼은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강바람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온몸을 감싸는 공기는 되레 생기를 주는 것 같았다. 혼자 사는 건 쓸쓸한 일이 아니라고, 아직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면서 다짐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지난날의 흔적은 흘려보내겠다고, 내 안의 여백은 내 힘으로 채워보겠다고. 아무도 없는 새벽길을 따라 걷다가 어느 순간은 뛰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무너진 결혼 생활도,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텅 빈 집의 정막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만이 전해졌다. 외로움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닿을 때 더 아프다는 걸 이제야 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렸다.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멀리, 아주 멀리. 이젠 진짜 혼자 살아야 해. 입안으로 뱉은 다짐은 찬 공기에 부딪혀 허공에 흩어졌다. 다시 혼자가 된 지금 그 말은 주문처럼 내 귀에 맴돌았고 나는 오늘도 그 말에 의지의 하루를 시작했다. 발목은 밤새 부어올랐고 얼음찜질을 했음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아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게 되었다. 전날의 사고가 단순한 접질림이 아니었단 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 수 있었다. 땅을 딛는 순간 발목은 내 체중을 버티지 못했고 본능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균형을 잡았다. 물리치료사 말대로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늘어난 건 내 일상의 텐션이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보조기와 한 손에 짚은 목발이 나를 한층 더 외롭게 만들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1층 로비로 향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그 남자였다. 어제 나를 부축해 주었던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어깨 너머로 슬쩍 시선을 주었는데 그는 내 쪽을 바라보다가 곧 말을 걸었다. 많이 아프셨나 봐요. 목발까지. 나는 어색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말하는 게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졌다. 괜히 걱정을 끼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붕대와 보조기로 덕지덕지 감싸진 내 발목이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땐 그냥 접질린 줄 알았는데 인대가 좀 늘어났대요. 목발은 며칠만. 말끝을 흐렸고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뼈까지 닿았으면 더 오래 고생했을 텐데. 그러게요. 아예 부러졌으면 오늘도 못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럼 저랑 다시 못 만났겠네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는 한 발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가 문을 붙잡아 주었다. 나도 뒤따라 탔고 그 짧은 공간 안에 우리 둘만 남았다. 다른 사람 없이 단둘이 선 공간에서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혹시 오늘도 진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통증이 심해져서 한 번 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가 무심코 내 손등 위로 가볍게 닿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베이터의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잠시 내 팔꿈치를 받친 것이었지만 그 짧은 접촉이 내 몸 어딘가에 오래 머문 듯한 감각을 남겼다. 죄송해요.
갑자기 멈췄어. 아니요, 괜찮아요. 저야말로 불편하게 보여드려서. 말이 길어지는 건 그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분명 이혼도 했고 지금은 혼자인데 누군가의 손끝이 이토록 낯설게 가깝다고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다. 그가 내 감정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참 이기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내게 길을 내주었다. 손을 들어 목발 짚는 내 동작을 도우려는 듯했지만 나는 괜찮다는 듯 미소로 답했다. 그렇지만 이미 그의 손끝은 내 안쪽 어디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사람의 표정이 오히려 더 아득하게 느껴졌다. 병원 앞 카페는 아담했다. 사람들 발길이 드문 평일 오전이었고 창가 쪽 자리는 조용하게 비어 있었다. 잠깐 커피라도 괜찮으시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뭔가 단단한 선을 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커피향이 간절했고 외로움은 목발보다 더 무겁게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고 내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란히 그 카페로 들어섰다. 주문대 앞에서 그는 내게 먼저 물었다. 뜨거운 거 괜찮으세요? 아메리카노로? 네. 뭐든 괜찮아요. 얼음보단 덜 아프겠죠. 그 말에 그가 살짝 웃었고 나는 내 말이 조금 유치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종이컵 속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말없이 손을 감싸던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만나는 인연은 묘해요. 대부분은 스쳐가는 얼굴이죠. 근데 또 생각보다 오래 남아요. 같이 아픈 걸 봤으니까. 내 말에 그가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빌미 삼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아, 그날 덕분에 병원까지 무사히 왔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친절하세요?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상대가 혼자 같아 보이면요. 그 한마디가 가슴 안 어딘가를 울렸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내가 먼저 조금 열었다. 혼자 사는 게 은근 어렵네요. 조용한 게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놓았다. 혼자가 익숙해지면 무서워질 때가 있죠. 너무 익숙해져 버릴까봐.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잘 이해됐다. 누군가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 같았기 때문이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그는 질문을 들은 채로 아주 잠깐 시선을 떨고 왔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그냥 가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답을 예라고 받아들였다. 아니, 내 마음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 순간 카페 안에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와 동시에 그가 컵을 들어 입을 대며 말했다. 방금 전보다 지금 표정이 더 좋네요. 그래요? 저는 그냥 아직도 붕대가 갑갑한데요. 표정보단 눈이 말해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웃는 걸 오랜만이신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살짝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 피어오른 열이 커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날 처음 나는 누군가 앞에서 웃었다. 그도 웃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말에 귀 기울였고 내가 놓친 부분에 손을 얹어 주었으며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진실도 깊이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와 같은 쓸쓸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날의 첫 웃음을 허락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조깅도 산책도 할 수 없던 내게는 집이라는 공간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병원 앞에서 그와 헤어진 뒤에도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휴대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눌렀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내 말에 그는 짧은 정적 끝에 웃으며 대답했다. 초대인가요? 고마움의 표시예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트레이닝복 대신 단정한 셔츠와 검은 코트, 은은한 향수 냄새가 먼저 문 안으로 들어왔다. 와인을 들고 온 그를 보며 나는 잠시 웃었고 그 웃음이 긴장을 풀어줬다. 식사는 단출했다. 파스타와 간단한 샐러드, 그리고 와인. 그는 음식보다 내 손에 들린 와인잔을 더 오래 바라봤고
나는 그의 눈빛이 무심코 머무는 곳에 자꾸 시선이 닿는 게 이상했다. 혼자 이런 저녁 자주 드세요? 아니요. 조용한 음악에 와인 마시고 천천히 밥 먹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럼 오늘은 기념일이네요. 무슨 기념이요? 다시 누군가와 웃으며 밥 먹은 날. 그 말에 나는 웃으려다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까지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음악은 잔잔했고 그가 고른 재즈 음반이 공간을 감쌌다. 와인은 반쯤 비었고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이 집 혼자 살기엔 넓고 조용하죠. 그래서 더 외로우셨겠네요. 모든 게 익숙해지기 전에 누군가 한 번쯤 초인종을 눌러줬으면 했어요. 아니면 전화라도. 그래서 오늘 저예요?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지만 웃음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농담에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었다. 네, 당신이라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 앉은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 시선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지만 마음은 이미 몇 걸음 앞서 나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와인잔을 들어주었고 내 손에 닿은 그의 손끝이 이상하게 오래 머무는 듯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 쪽으로 기울어졌다.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고 음악은 여전히 느릿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공기는 숨막히도록 고요했다. 그의 손등이 내 손목 위에 살짝 닿았고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에 먼저 안도한 건 나였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눈빛이 먼저 말을 대신했다. 지금 이 순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고 나는 몇 초간 숨을 고른 뒤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후회는 내일 해도 늦지 않아요. 그 말은 허락이었고 신호였다.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나는 눈을 감았다. 입술과 입술이 닿기까지의 거리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입맞춤은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꿈인 줄 알았다. 그의 숨이 내 뺨을 스치고 손끝이 내 목덜미로 천천히 내려올 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셔츠 단추 사이로 손을 넣었다. 서로의 체온이 겹쳐지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무너졌다. 시간도 말도 경계도 점점 멀어졌고 대신 깊은 숨결만이 남았다. 그의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오고 나는 눈을 떴다. 커튼 틈 사이로 강 건너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와인 향과 그의 온기가 뒤섞여 내 몸을 감쌌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날 이후 그의 연락은 의외로 빨랐다. 가까이 살아서 그런가 봐요. 자꾸 생각나네요. 짧은 문자 하나였지만 화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심장은 별일 아닌 듯 뛰었지만 손끝은 몇 번을 망설였다. 결국 단답을 보내며 선을 그었다. 생각만 하세요. 직접 보러 오진 말고요. 그러자 곧바로 도착한 메시지는 딱 한 줄. 생각만 하려고 했는데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 정말 그가 내 집 근처에 있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미소 지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 동네 맛집 맞네요. 여기 살면서도 잘 안 가요. 그럼 오늘은 누나가 저 좀 안내해줘요. 그의 말투는 느슨했고 눈빛은 익숙했고 내 발걸음은 어느새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 나란히 앉았고 테이블엔 샐러드와 파스타가 놓였다. 따뜻한 조명이 테이블을 부드럽게 감쌌고 와인 한 병이 그 분위기를 완성시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내 말투는 더 이상 경계에 머물지 않았다. 오늘따라 표정이 달라 보여요. 어떡해요? 어제보다 더 웃고 있어요. 그럼 웃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는 대답 대신 잔을 들어 부비쳤고 우리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천천히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굳이 택시를 타지 않았다. 바람 좀 쐬고 가고 싶네요. 좋은데요. 그럼 조금만 걷죠. 집 방향으로. 조금만이라는 말은 언제나 길었고 우리는 끝내
내 아파트 앞까지 도착했다. 키패드에 손을 올린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이 정말 괜찮은 날일까?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외투를 벗었고 나는 조용히 조명을 낮췄다. 말없이 마주본 순간 그가 먼저 다가왔고 내 입술을 덮었다. 이번엔 어제보다 깊고 정확했다. 입술이 맞닿자 숨이 턱끝에서 맴돌았고 그의 손은 내 뒷목을 쓸며 등으로 내려갔다. 나는 반쯤 열린 입술로 숨을 흘리며 소파로 걸음을 옮겼고 그는 뒤따라왔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소파에 몸을 실었고 우리의 손은 더듬듯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셔츠가 풀어지고 그의 입술이 쇄골을 훑으며 내려왔고 나는 허리를 젖히며 그에게 몸을 맡겼다. 내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그의 손은 내 허벅지를 쓸며 올라와 속옷 위를 눌렀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고 천천히 다리를 벌렸다. 그는 말없이 속옷을 벗겼고 나 역시 그의 바지 허리를 풀었다. 몸이 겹쳐지고 이불도 없이 겹쳐진 열기 속에서 우리는 소리 없이 선을 넘었다.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지만 확실했고 손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허리에 감긴 팔, 쿡쿡 찔러오는 리듬, 땀이 묻은 이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충동을 꾹 눌렀고 내 입술은 그의 어깨에 닿은 채 울컥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고 그 감정은 너무 오래 억눌러 있던 것이었다. 행위가 끝나고 그는 말없이 셔츠를 주워 입었고 나 역시 담요를 당겨 몸을 감쌌다. 그는 가볍게 나를 안고 이마를 맞댄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젠 자주 될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행동으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느껴졌다. 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햇살은 부드럽게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고 방 안엔 어젯밤의 흔적이 고요히 남아 있었다. 거실 바닥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나는 셔츠를 느슨하게 걸친 채 물 한 컵을 마시고 있었다. 욕실 안에선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계속됐고 나는 그 소리에 괜히 집중하는 척하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물소리가 멎은 뒤 거울 닦는 소리가 이어졌고 얼마 후 문이 열렸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있는 그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지만 묘하게 어색했다. 그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거울 앞에 섰고 나는 무심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순간 심장이 움찔하며 멈춘 듯했다. 왼손 약지, 물기가 마르며 서서히 드러나는 희미한 반지 자국 하나. 아무 장신구도 없었지만 거기에 있었던 건 분명했다. 타인의 손에서 본 수많은 결혼의 흔적 중 이건 도무지 모른 척 넘길 수 없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손이 멈추었고 거울을 마주 본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명확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혼하신 거죠. 그제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빛엔 미안함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그저 피로함 같은 게 묻어 있었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나는 묘한 공포를 느꼈다. 어제의 다정함과 오늘의 이 침묵 사이 어디에 진짜 그가 있는 걸까? 대답 안 하세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얘기 지금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사실상 인정이었다. 숨기고 싶다는 것도 들키지 않길 바랐다는 것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 안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 번 더 믿고 싶었던 사람, 그 밤을 함께한 남자의 손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찾아왔다. 전날의 침묵이 무색하게도 그는 익숙한 듯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나는 주방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고 그는 마치 어제 그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부드럽게 내 뒤에 섰다. 미안했어요. 괜한 말 돌려서. 괜한 말이 아니었죠. 숨겼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숨겼어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 바랐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무책임했지만 동시에 나와 다를 것도 없었다. 나 역시 그를 알고 싶어 하면서도 깊이 알려고 하진 않았다.
서로가 필요했던 순간 이름보다 외로움이 더 중요했기에 그저 다정함만 확인하고 안도해버렸던 것이다. 결혼 아직도 유지 중이에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요? 집에 있어요. 근데 우린 같이 사는 사람이지 부부는 아니에요. 그 말은 흔한 변명이었고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 나는 그것마저 위로처럼 듣고 있다는 사실이 더 비참했다. 그럼 왜 당신을 만났냐고요? 응.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도 당신처럼 아파서. 그 한마디가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나는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먼저 무너졌어요. 나는 그냥 바라만 봤고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는데 어느 순간 나만 벽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커피를 마시지도 않은 채 두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결국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났고 나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 안에 있는 진심이 느껴질수록 내 안의 감정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분노도 연민도 실망도 아닌 그저 또 한 번 사람에게 기댄 내가 무서웠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는 내 손등 위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죄책감보다 외로움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정당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해해버리는 내 마음이 더 끔찍했다. 나는 또다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도 이번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더 깊은 죄가 되었다. 침묵은 길어졌고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손길이 어쩐지 너무 따뜻해서 더는 입을 열지 못했다. 문득 핸드폰 화면을 넘기다 멈춘 건 그날 아침이었다. SNS 피드 속 한 친구가 공유한 동네 소모임 사진. 사람들 뒤편 흐릿하게 찍힌 뒷모습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다. 잠깐만. 나는 화면을 확대했고 그 속엔 분명히 그가 있었다. 회색 셔츠, 늘 입던 가벼운 운동화,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여성. 웃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그와 꼭 붙어서. 눈을 의심했지만 두 번 다시 볼 필요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반쯤 돌려져 있었지만 그가 맞았다. 옆집 마트에서도 본 적 있는 그의 여자의 얼굴이 선명했다. 아내는 집에 있다던 그의 말. 우린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설명. 모두가 갑자기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가짜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처럼 집에 왔다. 그의 손끝이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오늘 좀 차가운 거 알아요? 그런가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거짓말했다. 그러나 내 심장은 내내 진실을 밀어내고 있었다. 사진 속 그 여자의 얼굴이, 입술이, 손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머리 안을 맴돌았다. 그럼에도 그의 입술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늘 그냥 잘게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다.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듯.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자리를 뺏고 있었다. 그 여자가 아내든 아니든 이미 나는 또 한 번 경계를 넘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걸 안다. 이미 나는 그와 너무 많은 밤을 나눴고 이제 와서 손을 놓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의 눈빛이었다. 한참을 보지 못했던 전 남편의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달랐다. 무표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선명한 감정이 그 안에 있었고 차라리 분노보단 실망 쪽에 가까웠다. 나는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힌 채 얼어붙었고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을 통과해 집 안 어딘가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묵직한 감각에 휘청였다. 누구예요?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았고 그는 속옷바람으로 천천히 거실을 지나와 내 옆에 섰다. 내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전 남편의 시야 안에 그는 너무 명확하게 존재했다. 서로를 향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고요하게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엔 짧지만 잔혹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트린 건 그가 내게 했던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로운 한마디였다. 너 아직도 이러고 살았구나. 그 말은 마치 가슴팍에 칼끝을 대고 천천히 밀어넣는 느낌이었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대답할 이유조차 스스로 찾지 못하는 내가 더 비참했다. 그냥 가요. 지금 이거, 지금 이건 뭐. 전 남편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다. 이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내 인생에서 널 완전히 지워야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로 이 집 안에서 나를 향해 소리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차라리 이 평온한 지옥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복도 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문틈을 잡은 채 끝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봤고 문이 닫히는 찰나의 순간까지 그와 나 사이엔 남겨진 말도 미련도 분노도 아닌 그저 절망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컸다.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귀를 때렸고 그 작고 얇은 문 하나가 내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전 남편은 끝내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고 나는 말없이 문을 바라본 채 서 있었다. 감정이 식지도 정리되지도 않은 채 그의 존재가 사라진 자리엔 멍청하게 선 내 자신만이 남아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식탁에 앉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한참을 입을 다문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 죄책감 같은 감정보단 오히려 지친 무표정이 먼저 익혔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전 남편. 그런 줄은 알았어요. 처음부터. 나는 가만히 숨을 골랐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셔츠를 다시 입으며 손끝으로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 그의 동작이 너무 익숙했고 그 익숙함 속에 기묘한 낯설음이 스며들었다. 그냥 말해줘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다 틀렸구나 싶어요. 나도 당신도 이 관계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손끝만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벽에 걸린 재킷을 집어들었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걸음을 옮겨 그 앞을 막으려다 결국 발만 제자리에 고정된 채 멈춰섰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가 손잡이를 잡고 멈췄다.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부터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뭐려? 내가 당신에게 머물고 싶은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생각. 그 한마디가 날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는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든 바람이 발등을 스쳤고 그 바람처럼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남겨진 공간은 차가운 정적만이 떠다녔다. 남겨진 셔츠는 소파 끝에 걸쳐져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에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테이블 위의 와인잔은 반쯤 비워진 상태로 말라 있었고 그 옆엔 내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잔이 비스듬히 엎어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자국은 이미 말라붙어 지워지지 않았고 그 자국을 마주한 채 나는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에게 보낸 메시지 옆엔 회색 체크 표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읽지 않은 채 멈춘 대화, 읽지 못할 만큼 멀어진 거리. 어디로 갔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미안해요. 혼잣말처럼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했어요. 텅 빈 집 안엔 내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누구도 듣지 않았고 대답도 없었다. 그가 떠나며 문을 닫던 소리, 그 마지막 소리만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와인 자국을 닦으려 몇 번을 문질러도 얼룩은 더 번졌고 결국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아무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손끝만 떨리는 상태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흘렀고, 그가 보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한 이별이었다. 같이 보던 영화의 대사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그의 시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단 한 사람만 사라진 현실이 기묘하게 불완전했다. 나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고 작게 흘러나오는 음악이 어제와 똑같다는 사실에 울컥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집 안의 공기는 그대로고 감정만, 나만 혼자 이 자리에 멈춰 있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소파, 조용히 멈춘 TV 화면, 식탁 위 식지 않은 머그잔 하나. 무언가 사라진 느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집안을 메워갔다. 침묵이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감각의 등을 기대어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변을 따라 달리는 사람들, 이어폰을 낀 채 뛰는 모습들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 내가 없다는 사실만이 어쩐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예전엔 나도 그랬다. 이사 오고 한동안은 매일 새벽마다 조깅을 나갔고 땀 흘리는 감각이 외로움을 조금은 밀어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길에 나설 이유도 함께 걷는 그림자도 사라졌다. 가끔은 내가 다시 그 강변을 걷고 있다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그대로였고 내가 사라져도 별일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피부로 느껴졌다. 이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네. 혼잣말이 입술을 지나갔고 그 소리에 내가 더 놀랐다. 나조차 나를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건 결국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서자 조금은 낯선 눈빛이 나를 바라봤다. 피곤함보다, 기대감보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하루를 버텨낸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다. 의미 없는 쇼핑의 발림이나 뉴스 속보만이 핸드폰 화면을 덮었고 나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커피를 내리며 나오는 김도, 물 떨어지는 소리도 다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이제는 외로움의 배경이 된 듯했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은 없었고 해야 할 이유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아무도 없는 집 안을 둘러보다 그 속에 있는 내가 가장 낯설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초인종이 울리기 전까지 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커튼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땀에 젖은 채 뛰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무심히 오고 갔다. 또 누군가일까 생각하며 문을 열었을 때 그가 서 있었다. 예고도 없었고 준비도 하지 못했지만 얼굴을 보자마자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잠깐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울던 밤이 자꾸 생각나서 그 한마디가 가슴을 툭 건드렸다. 그 밤 거실 한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던 내 모습. 그는 등을 돌렸고 나는 붙잡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그의 입술에 실려 다시 살아났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익숙했던 소파 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주방 쪽으로 돌아서면서 커피포트를 올렸고 물이 끓는 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다.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예전의 냉전과는 달랐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화해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잘 지냈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그냥 조용히.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 속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틴 날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외면과 침묵.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예전 같지가 않아. 테이블 위에 내려진 커피잔이 가볍게 부딪혔고 나는 그 손끝을 보며 그가 야근 후 조용히 내 손을 감싸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 선명해서 아팠다. 오늘은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갈게.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봐요. 말을 뱉고 나서야 그 말이 내 안의 작은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다. 커피잔 사이로 흐르는 김처럼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사이엔 미약한 온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돌아가는 순간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내 그림자를 따라 걷고 있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결국 피하고 싶었던 건 내 감정이었고 내 결정이었다. 한참을 걷다 병원 옆 골목에서 우산을 접고 서 있는데 어쩌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무너질 때면 익숙한 번호를 누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그 순간 나는 또다시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련조차 남기지 못할 만큼 선을 넘어버렸다. 그의 집은 조용했다. 등불도 희미했고 음악도 없었고 말수도 적었다. 그가 내게 건넨 커피는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얼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손등이 닿았고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내 잘못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옳았던 것도 아니었다. 서로에게 마음을 기댈 틈을 준 것.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은 척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외롭고 아프고 지친 날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변명했고 그렇게 또 한 번의 외도를 저질렀다. 하지만 끝난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몸은 떨어져도 마음이 덜 무거워지진 않았고 되레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만해요. 그의 표정은 후련해 보였고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속이 뒤틀렸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누가 먼저 손을 놨는지 따지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서로의 핑계가 되어 주었을 뿐이다. 돌아오는 길, 거울을 마주한 순간 문득 내 얼굴이 낯설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무기력했고 이마의 주름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남편이 떠나간 그날 이후 나는 분명 다시 살아보려 했는데 한 번은 괜찮았다고 믿었고 두 번째는 실수라고 넘겼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건 선택이었다. 내가 직접 만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난 왜 자꾸 이런 선택을 반복하지? 처음 그와 손을 잡았던 날을 떠올렸다. 커피숍 테이블 아래로 스친 무릎, 웃으며 건넨 다정한 말투. 그리고 나를 여자로 다시 보게 만들었던 그 눈빛. 그 모든 게 나를 흔들었고 결국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구하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채우려다 끝내 서로를 부숴버린 거다.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는 그의 마지막 말. 넌 내 전부가 아니었어. 나는 그것마저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더 이상 나에게 따뜻하지 않았던 이유,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두가 내가 먼저 무너졌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일지도. 나는 그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사실, 이제야 깨닫는다. 욕실 거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이제는 그 누구의 손도 잡지 않기로, 그 어떤 다정함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무너지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아침 그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나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처럼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고 나 역시 더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이제 무너진 건 관계가 아니라 말 자체였다. 그날도 오늘도 넌 내 마음보다 한 발 빠르네.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가 내 눈을 피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찢기는 듯 아팠다. 그래, 널 그렇게 먼저 걸러내더라. 나도 그렇게 속으로 대답했지만
입 밖으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떨렸고 숨이 자꾸 끊겼고 눈물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기이하게 느껴졌다. 결국 내가 향한 건 현관문이었다. 이제 그가 아닌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걸 본능처럼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뒤돌아봤다. 혹시라도 그가 날 부를까 싶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은 내가 그 순간 참 한심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붙잡지 않았고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조용한 고개는 나보다 먼저 이별을 준비해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진짜 이별은 싸우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온다는 걸. 그를 붙잡지 않은 게 후회였다. 붙잡지 못한 건 버렸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유나는 늘 깔끔하게 떨어지는 말투와 정제된 표정을 유지하던 여자였고 그 균형감 있는 태도는 예전부터 사람들을 압도하진 않아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곤 했다. 해외 주재원으로 나간다고 했을 땐 그냥 그런 스펙 좋은 커리어 우원이라 생각했지만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는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까지 훨씬 더 의도적으로 정돈된 느낌이었고 어딘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자신감이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은 유나가 먼저 연락해 예약해둔 식당에서 만났고 분위기는 호텔 라운지 한가운데처럼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갈함이 편하지는 않았다. 스테이크와 와인을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그녀의 손끝을 보며 나는 괜히 말끝을 고르고 있었고 민석은 메뉴판을 넘기지도 않은 채 물만 3번 마셨다. 언니, 서울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연락한 거 아시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나는 잔을 들며 반사적으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잃은 감정 소모처럼 느껴졌다. 그래, 연락 줘서 고맙지. 잘 지냈어. 덕분에요. 근데 언니는 여전히 부러워요. 민석 씨랑 같이 있으니까. 그 말은 겉으로는 훈훈한 덕담이었지만 나는 순간 그 말에 담긴 감정이 평평하지 않다는 걸 느꼈고 민석은 말을 받지 않은 채 자리 옆 냅킨을 접고 있었다. 나는 괜한 기분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넘겼지만 유나가 민석을 바라보는 시선은 확실히 흔한 인사치레와는 달랐고 대화를 이어갈수록 그 흐름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한 번은 유나가 물을 따르려다 민석의 손등을 스치듯 잡았고 민석은 놀란 듯 손을 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다음엔 민석 씨 회사 근처에서 봬요. 저 혼자 밥 먹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유나는 마치 아내인 내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고 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시간 되면요라고 짧게 답했다. 아, 언니도 괜찮으면 같이 봐요. 그게 더 좋죠. 뒤늦게 덧붙인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늦었고 나는 그 자리를 웃으며 넘기려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그 둘 사이의 공기가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나는 먼저 계산을 마치고 나가 있었고 민석은 뒤늦게 그녀가 내민 영수증을 받아들고 말없이 주머니에 넣었다. 잘 먹었어요. 다음엔 제가 대접할게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미소가 예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져서 소름이 끼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창밖만 보고 있었고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핸드백을 뒤적이며 침묵을 유지했다. 그날 유나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고 그 중 부럽다는 말은 이상하게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분명 그날의 식사는 맛보다 시선이 더 진하게 남았다. 웃음도 말투도 모두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섞인 계산이 분명했고 민석의 침묵은 그 모든 감정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냈다. 그날 저녁 내가 삼킨 건 고기가 아니라 의심이었다. 식사 내내 민석은 왼편에 앉은 유나의 눈치를 은근히 살피는 듯했고 유나는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남편의 말끝에 어설픈 웃음을 흘리며 한 박자 늦은 리액션을 반복했다. 나는 고기를 썰던 포크를 내려놓고
물을 마시는 척 그들 사이의 눈빛을 살폈고 유나는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 테이블 아래 다리를 꼰 채 팔을 민석 쪽으로 기울이며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의 방향과 시선의 각도, 손끝의 위치까지 모든 게 그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누군가를 유혹하는 연습을 오래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민석은 그 시선을 피하는 것 같으면서도 시선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였다. 민석 씨는 예전보다 얼굴이 더 편안해졌네요. 서울이 잘 맞으시나 봐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물잔을 천천히 돌렸고 민석은 순간 고개를 들었다가 나를 의식한 듯 시선을 다시 아래로 내렸다.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일이 줄어서 그런가 봐요. 결혼이 잘 맞는 분은 얼굴에서 티 나잖아요. 언니가 복이 많죠.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그 말의 끝엔 묘한 엇박자가 있었고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걸 느꼈다. 그녀가 하는 말 대부분은 칭찬의 모양새를 하고 있었지만 꼭 필요한 단어를 빠뜨려 미묘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고 민석은 그 말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둘 사이를 바라보며 젓가락을 쥔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고 심장이 조용히 조여드는 감각이 나를 점점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다. 근데 언니, 민석 씨 성격 진짜 부러워요. 같이 있으면 되게 안정돼 보이거든요. 내 남편 칭찬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 나는 그렇게 받아쳤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깔렸고 그 대사가 끝나자마자 유나는 잠시 웃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민석 쪽으로 다시 돌렸다. 그쵸, 남편분 되게 따뜻하잖아요. 말도 조곤조곤하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랬나? 난 그렇게까지 조곤조곤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나는 조금 더 짓궂은 말투를 던졌지만 유나는 전혀 밀리지 않고 그 말에 슬쩍 웃어 넘겼다. 그들의 말에는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기엔 너무 익숙한 구간들이 있었고 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들이 식탁 위를 가로지르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와인잔이 부딪힐 때 나는 어딘가 마음속에서 작게 금이 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고 유나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남편의 농담에만 반응하고 있었다. 민석이 물을 따르다 손등에 와인이 묻자 유나가 먼저 냅킨을 들어주었고 민석은 그걸 어색하게 받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작은 장면의 말을 잃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민석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웃었고 민석은 그 화면을 몇 초간 들여다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을 수 없었고 대신 물잔에 남은 얼음을 굴리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그날 식탁 위엔 고급진 음식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불쾌한 기류가 동시에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셋 중 무엇도 온전히 삼키지 못한 채 자리를 마무리해야 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던 식사였지만 감정은 분명히 넘쳐 흐르고 있었고 민석의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무서웠다. 유나에게서 문자가 온 건 수요일 오후였다. 민석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냥 대화 좀 하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었고 말끝엔 이모티콘 하나 없었지만 그 공백이 나를 오래 붙잡았다. 사람은 누구나 텍스트의 간격에서 진심을 읽는 순간이 있는데 그날 나는 단지 밥만 먹자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을 이미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렸다. 그녀가 알려준 장소는 강남에 있는 라운지 바였고 나는 예정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괜히 혼자 먼저 들어가기 싫어서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시간을 끌었고 그렇게 어슬렁거리다 그녀가 나타났을 땐 속으로 몇 번이고 정리했던 마음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나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했고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눈 밑에는 피곤한 기색이 비쳤고 립스틱은 진하지 않았으며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오늘은 좀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었는지 처음엔 알지 못했지만
그날 밤이 끝날 무렵 나는 그 문장을 단어 다 외우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대신 잔을 자주 들었다. 나는 눈치를 보며 잔을 맞췄고 그 사이사이 그녀는 내 눈을 자꾸 피하다가 어느 순간 오히려 더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요즘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젖어 있었고 나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부터였다. 몸이 뭔가 기억하려고 하기 시작한 건 아내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 유나와는 나눠본 적 없는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나는 대화를 한다기보다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기분이 강해졌다. 민석 씨는 그날 기억나요? 우리 처음 봤던 날. 그때 아내랑 같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날 식당에서 제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 사실 그날부터 전 이상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맥주잔을 입에 대고 잔을 비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내려놨다. 손끝은 잔 아래 젖은 테이블을 문질렀고 나는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그 손등만 바라봤다. 그래도 오셨네요. 내가 이런 문자 보내면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도 말이 필요한 날이었나 봐요. 내 대답은 생각보다 단정했고 그 말을 하는 내 스스로조차 낯설었다.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걷자는 말에 거절이 떠오르기도 전에 나는 이미 따라 걷고 있었다. 이유는 묻지 않았고 목적지도 들은 적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두 발로 그녀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흐름을 내가 스스로 밀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섰을 때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고 표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눈동자를 마주한 채 어디까지가 실수고 어디부터가 고의였는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그녀가 먼저 내린 층에 함께 발을 디뎠다. 현관문이 열리고 조명이 켜졌고 작은 방 안엔 허공을 가르는 잔잔한 음악과 라벤더 향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맥주 2캔을 꺼냈고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손을 모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떤 말도 해선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침묵이란 가장 무책임한 선택을 해버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 옆에 앉았고 팔이 스치고 무릎이 가까워졌다. 손끝이 캔을 건네며 내 손등을 닿았고 그 감촉은 전기처럼 퍼지지 않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서웠다. 민석 씨는 지금 무슨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묻혔고 나는 대답 대신 캔을 열었다. 작은 칙 소리 사이로 그녀는 내 어깨에 턱을 걸치듯 기대며 속삭였다. 여기 그냥 있어줘요. 지금 말고 오늘 밤은 그냥 민석 씨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이 길어지며 우리는 어느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술이 닿기까지의 거리엔 어떤 죄책감도 어떤 도덕도 어떤 멈춤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다시 연락을 해왔고 평소처럼 담백하게 안부를 묻는 말투 속엔 그날 밤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듯한 태연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되도록 짧게 대답하려고 했고 가능한 한 감정을 숨긴 문장들만 골라보냈지만 그녀는 매번 그 얇은 벽을 무너뜨리듯 부드럽고 천천한 말로 나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 방식은 정면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우회하며 감싸다가 어느새 손 안에 감겨오는 감촉처럼 은근하고 교묘했다. 하루는 유나가 내 아내에게 따로 연락을 했고 그 사실을 내가 먼저 알게 된 건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영화 하나 추천받았는데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 아내는 그 말을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전했고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선 유나가 나와 아내 사이를 이렇게 묻어나게 오가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유나의 이름이 거론되는 대화에서조차 긴장을 느꼈고 내 표정을 제어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말았다. 요즘 민석 씨 말수가 많이 줄었네. 피곤해서 그래? 응, 그냥 일이 많아서. 신경 쓰지 마. 유나는 가끔 너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얘기 들어줘서 좋다고. 그런 말도 하던가. 나는 가능한 한 짧게 대답하려 했지만 내 말은 점점 더 건조해졌고 말끝에서 감정을 잘라내는데 익숙해지는 내 모습이 쉬워지기 시작했다. 유나는 대화의 틈마저 잘 파고들었고 그 작은 여백 하나까지도 공략하듯 채워 넣는 능력이 있었으며 나는 그 정교한 언어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도 메시지를 보냈고 단순한 안부조차 기묘한 잔상을 남기곤 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짧은 문장은 아무 감정 없는 척하면서도 내 속을 계속 뒤집어 놓았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 또 다른 방식으로 안부를 묻는 그녀의 집요함은 집착이 아니라 확신처럼 느껴졌다. 그 확신은 내가 이미 그녀를 거부하지 않을 거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부분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반박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건 그녀가 내 아내와의 거리도 전혀 좁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친절했고 꾸준했고 적당히 예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에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줬고 그 이중적인 모습이 갈등이라기보다 오히려 능숙한 연기처럼 보였다. 그날 밤의 기억이 잊히지 않는 건 그녀만이 아니었고 나 역시 그 감촉과 분위기 그리고 눈빛의 밀도를 밤마다 떠올렸으며 그때마다 다시는 안 된다는 말과 한 번만 더라는 충동이 번갈아 떠올랐다. 나는 다시 유나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것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반작용인지 아니면 둔지된 것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이 매일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내가 웃으며 내 얼굴을 쳐다볼 때 나는 웃는 표정을 짓는 동시에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똑똑히 느꼈고 그 무너짐은 죄책감의 무게보다 유나와의 장면을 다시 떠올릴 때 더 깊이 균열을 냈다. 언니가 참 좋아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유나가 그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를 아내가 내게 보여줬을 땐 나는 괜히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가 보내라고 짧게 넘겼다. 그녀는 아내에게 그렇게 예쁜 말을 건네면서도 내게는 전혀 다른 언어로 메시지를 남겼다. 어제 그 순간 난 진심이었어요. 민석 씨는 어땠어요? 나는 답장을 하지 못했고 읽은 표시만 남겨둔 채 휴대폰을 꺼뒀지만 다음 날 아침 그 메시지는 여전히 내 심장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 비밀은 감추려 할수록 더 단단해졌고 덮으려 할수록 더 짙어졌으며 버리려는 순간마다 더 깊이 가라앉았다. 나는 유나를 멈추지 않았고 내 안에서 그녀는 이미 허용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내가 다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유나의 메시지를 받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경계가 사라졌다. 오늘은 그냥 민석 씨가 먼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적된 욕망과 확신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다. 도착한 그녀의 오피스텔은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실루엣이 그림자처럼 내 앞에 섰다. 신발도 벗기 전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아 안았고 그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내 턱에 이마를 기댔다. 입술이 맞닿기도 전에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는 내 숨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고 나는 손끝으로 그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셔츠가 열릴수록 그녀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나는 입술로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가며 쇄골 아래를 천천히 훑었다. 그녀는 나를 등으로 밀며 소파로 이끌었고 나는 그녀를 안은 채 무릎 위에 앉히며 손바닥으로 등을 쓸었다. 단추가 모두 풀어졌을 때 셔츠는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벽 쪽으로 눕혔다. 허벅지가 내 옆구리를 감싸오고 손은 내 뒷목을 끌어당기며 입술을 다시 포개왔고 그 순간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을 마주했다. 키스는 깊어졌고 입술은 다시 귀 밑을 지나 그녀의 가슴 위를 가볍게 스쳤으며 나는 거칠어진 숨을 참으며 손끝으로 치마 자락을 천천히 밀어 올렸다. 그녀의 다리는 자연스럽게 벌어졌고 나는 손을 그녀의 허벅지 안쪽으로 옮겨가며 부드럽게 피부를 훑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짧은 숨을 토했고 나는 그 소리 하나하나에 몸이 더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소파 위에 걸쳐져 있던 상의는 어느새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등이 닿은 가죽 표면은 땀으로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다. 그녀가 내 이름을 짧게 부르며 손끝으로 내 등을 타고 내려갔고, 나는 입술을 그녀의 배꼽 근처까지 내리며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치마 아래 속옷 위로 손바닥을 덮자 그녀는 허리를 들었고, 나는 그 반응에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깊숙이 넣었다. 그녀는 신음처럼 짧은 소리를 냈고, 나는 다시 입술로 그녀의 가슴을 훑은 뒤 목덜미를 감싸며 입을 맞췄다. 호흡은 뜨거워졌고 움직임은 점점 더 리듬을 타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마치 처음인 듯 서로를 탐하고 있었다. 모든 감각이 손끝과 입술, 그리고 맞닿은 몸 전체로 집중됐고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강하게 밀어 올렸고 나는 숨을 삼키며 마지막 옷자락까지 벗겨내고 침대 쪽으로 그녀를 안고 옮겼다. 침대에 등을 대자 그녀는 두 팔로 내 목을 감았고 나는 무릎으로 그녀의 다리 사이를 벌리며 천천히 몸을 밀어붙였다. 입술은 다시 귀에 닿았고 속삭임 대신 그녀의 숨이 내 귓속을 적셨다. 지금 멈추지 마요. 오늘은 그냥 끝까지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묻지 않았고 손은 베개 아래로 들어가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허리가 맞닿는 지점에서부터 열이 솟구쳤고 움직임은 천천히 시작되어 곧 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톱으로 내 등을 움켜쥐며 리듬에 맞춰 몸을 맡겼고 나는 이마를 그녀의 어깨에 부딪히듯 기댔다. 실내엔 베개를 누르는 소리, 서로의 피부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그녀의 숨소리만이 이어졌고 모든 세상은 그 방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안에서 서서히 무너져갔고 그녀는 절정에 가까워질수록 나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욕망이 아닌 갈증을 나누는 사람처럼 서로를 삼키고 있었고 끝을 바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서로를 탐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안고 있었고 손끝에 남은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아내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고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해버린 밤이었다. 아내의 생일이었던 그날 나는 정시에 퇴근하지 못했다. 아니, 퇴근을 하지 않았다. 유나가 먼저 자리를 만들자고 했고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채 약속 시간을 조율하며 자연스럽게 아내의 생일을 핑계 삼아 회식을 가장했다. 회사 사람들과 잠깐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할 땐 아내의 눈을 피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의심이 아닌 포기처럼 보여서 더 불편했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 한편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보다 유나의 손길이 먼저 떠올랐고 죄책감은 걷어내려 애쓰기도 전에 이미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녀는 레스토랑 가장 안쪽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고 촛불처럼 은은한 조명 아래서 기다리던 얼굴은 여전히 위험하게 아름다웠으며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다가가 앉았다. 그 시각 아내는 집 안에서 천천히 케이크 상자를 열고 있었다. 초는 하나뿐이었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흰색 케이크 위에 초를 꽂는 손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거실 조명도 켜지지 않은 채 부엌 등 하나의 의지의 테이블 앞에 앉은 그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걸 견디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걸 알면서도 문자 한 줄 보내지 않은 채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유나는 내 잔에 와인을 채우며 웃었고 나는 그 잔을 받아들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 케이크 앞에서 초를 붙이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 애써 지웠다. 아내는 생일에 뭐 받고 싶대요? 유나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잔을 입에 댄 채 대답을 피했고 그녀는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괜히 물었죠. 오늘은 그냥 내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대답하지 않은 채 잔을 비우는 걸로 회피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고 그 손끝에 스치는 감촉은 말보다 빠르게 죄책감을 지워냈고 나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입꼬리를 억지로 들어 올렸다. 같은 시간 아내는 불붙은 초 앞에서 박수를 치지도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다가 숨을 들이쉬었고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으며 테이블 위엔 혼자 자른 케이크 조각 2개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포크를 들어 케이크를 베어 물었고 그 조각이 입안에서 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입술은 조금씩 말라 있었고 케이크의 달콤함이 목을 넘기기 전에 이미 속은 텅 빈 채로 식어 있었다. 혼잣말처럼 축하해라는 말을 중얼였고 작은 숨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각 케이크 2개를 냉장고에 밀어넣었고 불 꺼진 거실에 등을 돌린 채 방으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밤 그녀의 집 안에는 아무것도 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유나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고 나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조용했고 향은 은은했으며 커튼은 이미 닫혀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엔 반쯤 비워진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잔을 채우더니 내 쪽으로 슬며시 밀었고 나는 그대로 앉아 잔을 들며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숨소리는 느렸고 눈빛은 바닥을 맴돌았다.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조명을 낮췄고 나는 그녀가 침대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내 쪽으로 손을 뻗었고 나는 그 손을 잡은 채 그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닿자마자 서로의 온기는 빠르게 번졌고 말보다 감정이 앞섰으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포개고 숨을 섞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셔츠 단추를 풀었고 나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 위에 입술을 얹었다. 숨소리는 길었고 조명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입술은 목을 타고 내려가 쇄골을 따라 흘렀고 손끝은 그녀의 등선을 따라 셔츠를 벗겨냈으며 그 사이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말없이 그러나 더 뜨겁게 우리는 서로를 탐하고 있었고 그녀는 2팔로 내 목을 감은 채 그대로 눕기 시작했다. 침대 위 이불이 부드럽게 눌렸고 그 위로 우리의 숨이 내려앉았으며 나는 그녀의 다리를 감싸 무릎 사이로 밀어넣었다. 셔츠가 벗겨지고 입술이 다시 귀를 훑으며 내려갔고 그녀는 숨을 삼키듯 가볍게 몸을 들썩였다. 나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가슴으로, 배로 천천히 내려가며 손끝으로 치마를 걷어올렸다. 그녀의 속옷 위로 손바닥이 닿았을 때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속삭임도 없이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내 손은 천천히 아래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내 허리춤을 쥔 채 짧은 숨을 반복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천천히 그녀를 눌렀고 그녀는 그 모든 무게를 받아내듯 2팔을 침대 위에 펼쳤다. 입술은 다시 한번 그녀의 목을 지나 가슴 위에 머물렀고 손은 베개 아래로 들어가 그녀를 더 끌어당겼으며 우리의 숨은 깊고 일정한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리를 올려 내 허리를 감싸며 허리를 밀어 올렸고 나는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맞댄 채 짧은 한숨을 뱉었다. 민석 씨. 그녀는 아주 낮게 거의 속삭임처럼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턱에 입을 맞췄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세상은 단지 이 방 안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은 내 가슴에 닿았고 배는 대로 이어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침대가 삐걱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모든 게 부드럽게 흘렀고 그녀의 숨결은 내 귓가에 그대로 전해졌으며 나는 다시 더 깊게 그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숨을 연이어 토했고 손톱은 내 등을 따라 흘렀으며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조금도 남김없이 나누었다. 그날 밤 말보다 많은 감정을 섞은 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침대 위에 누웠고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사람처럼 그녀 위에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아는 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나는 그녀의 가슴 위에서 귀를 대고 심장 소리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세상 어디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유나는 어느 날 갑자기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하나 꺼내놓았다. 안에는 간단한 브랜드 기획안과 수익 추정치, 예상 초기 자금 사용 내역이 정리돼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잔을 들이켜더니 잔을 내려놓는 소리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작은 브랜드 하나 내보려 해요. 오래 준비한 건 아니고 머릿속에만 간직했던 걸 꺼내봤어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문서 위의 숫자와 문장들을 훑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게 나를 더 끌어당기기 위한 계산인지 아니면 진짜 그녀의 야망이 이제 시작되려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그 불분명함마저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고 손등을 문지르며 천천히 다음 말을 이어갔다. 초기 자금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고요. 민석 씨가 도와준다면 금방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넘겼고 그녀는 내 반응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앞의 문장들이 흐릿하게 겹쳐졌고 숫자는 현실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왔으며 나는 이상하게도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내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의존감 섞인 시선이 더 깊숙한 유혹처럼 느껴졌고 나는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브랜드 뭘 만들고 싶다는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질문으로 되받았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작은 향 브랜드요. 디퓨저랑 룸스프레이 정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원료는 이미 컨택했어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전시랑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는 쇼룸을 하나 찾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해? 내가 다시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감았다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2천. 그 정도면 시작은 가능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무릎 위에 놓인 지갑을 천천히 열었다. 그 동작 하나에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고 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계산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았고 나는 돈을 건네는 대신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계좌 줘.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줄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고개를 든 얼굴에는 뚜렷한 미소와 함께 작게 떨리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잔이 몇 번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사이 그녀는 내 옆에 천천히 몸을 기댔고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감정이 섞였는지 계산이 깔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녀의 흐름에 들어서 있었다. 졸음, 향, 작은 모든 단어가 이젠 단순한 사업 용어가 아닌 그녀가 내 옆에 머물기 위한 이유처럼 들렸고 나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잠든 척 내 옆에 누워 있었고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은 채 2천이라는 돈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느껴질 줄 몰랐어. 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2천만 원이 유나의 계좌로 송금되던 날 나는 알림음 하나 없이 조용히 이체 버튼을 눌렀다.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화면에 찍힌 수치와 그녀의 이름 그리고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돈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무실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다시 3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1,000이 더 빠져나갔고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선금이 150, 제품 촬영과 브랜드 로고, 디자인에 200, 간판 시공에 80, 각종 허가 서류와 세무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어느새 내가 처음 약속한 금액의 2배를 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 한 번도 그만하자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 손끝,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기대어오던 체온이 이미 내 판단력보다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드네요. 그녀는 머쓱한 듯 웃으며 내 옆에 앉았고 나는 그녀가 내 팔에 기대는 무게를 핑계 삼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잘해낼 거니까. 그 말은 위로였는지 다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유나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속삭이듯 말했다. 민석 씨 없었으면 진짜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매일 무언가를 새롭게 보고하고 작은 결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고 나는 점점 더 그녀가
내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사무실 도면이 나왔다는 말에 나는 퇴근 후 설계도를 함께 확인했고 견적서가 올랐다는 메시지엔 이유도 묻지 않고 추가금을 이체했다. 하루 이틀의 지출이 아니었고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드는 잔액은 나를 긴장시키기는커녕 이상하게도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나는 그 흐름을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의 필요에 맞춰 지갑을 열고 있었다. 이번엔 마케팅팀 사람들 미팅인데 대신 나가주실래요? 브랜드 소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부탁에 나는 주저없이 알겠다고 답했고 실내 카페 한쪽에서 디자이너들과 마주 앉아 브랜드 철학이라는 말을 꺼내는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계좌 내역을 확인하던 아내는 조용히 화면을 내려두었다. 내게 묻지도 않았고 대신 식탁 위에 청구서 몇 장만 올려두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고 아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문장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상황이 그대로 말하고 있었다.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는 또 다른 금액 요청이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다. 돈은 계속 나갔고 나는 멈출 줄 몰랐다. 그녀의 향,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녀의 속삭임이 아직 내 가슴 안에 남아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지금도 내 은행 잔고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었다. 장인은 오래전부터 남의 표정과 말투, 침묵과 시선에서 진실의 단서들을 뽑아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국내 굴지의 중견 그룹을 키운 그였고 평생을 수백 건의 협상과 인수, 법정 공방을 지나오며 사람을 판단하는 촉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요즘 들어 사위인 나를 대하는 태도에 미세한 긴장감을 씌웠다는 사실을 나는 느끼지 못할 수 없었다. 언제부턴가 전화통화는 짧아졌고 식사 자리에서의 질문은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조차 날카롭게 계산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며칠 전 장인은 불쑥 전화를 걸어 최근에 무슨 투자 하나 하셨다고 들었네? 라는 말을 건넸고 나는 잠깐 멈칫한 후 네, 지인의 사업을 좀 도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아주 미세하게 길어졌고 그는 짧게 웃으며 그렇군. 요즘은 다들 창업들 하더군.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려는 덫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나는 괜히 웃으며 그래도 작은 규모입니다. 부담 없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런 동조도 하지 않은 채 자네 요즘 아버지랑 연락은 하나? 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고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떨구며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장인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는 말을 들었고 나는 어색한 미소로 좋지,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이라고 말했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장인은 묘하게 단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와인을 따랐고 대화는 소소한 안부와 근황에서 머무르지 않고 최근 자금 흐름과 새로운 브랜드 이야기에 닿기 시작했다. 지인이 시작한 브랜드 이름은 뭔가? 라는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유나의 사업 이름을 입에 올렸고 장인은 그 순간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름 전에 들은 적 있는 것 같군. 어디였더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고 나는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며칠 뒤 장인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룹 계열보안팀 출신 인물에게 조용히 연락을 돌렸고 내가 누구와 자주 연락하는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하게 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에 그는 유나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위치와 등록된 대표자 이름, 관련된 통장 흐름까지 손에 넣었다. 그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에게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조만간 우리 셋이 함께 밥 한번 먹자꾸나. 나는 그 문장을 아내의 휴대폰 화면에서 훔쳐보는 순간 모든 걸 들켰다는 직감을 느꼈고 심장이 조용히 수축되는 걸 느꼈다. 아내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입을 열 수 없었다. 매일 조금씩 흐려지는 남편의 눈빛, 이유 없는 외출과 짧아지는 대화, 식탁에 놓인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버릇까지 그녀는 모든 조각들을 조용히 모으고 있었고
그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완성해 가는지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확신은 말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고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했으며 그녀는 그 무너져가는 거짓에 더 이상 손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의 집에 들른 자리에서 그녀는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던 아버지의 뒤에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아빠가 나서줘요. 그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고 단지 그동안 쌓여온 침묵의 무게가 흘러나온 한마디에 불과했으며 장인은 아무 대꾸도 없이 설거지물을 잠시 멈춘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정리하며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다시 물을 틀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흐름은 달라졌다. 장인은 서류 하나를 건넸고 거기엔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과 유나의 사업자 등록 정보 그리고 주차장 CCTV 사진 한 장이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오피스텔 입구를 나서고 있었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넌 아직도 사랑하니? 장인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히 말없이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 정적은 대답보다 선명했고 장인은 그 순간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이번엔 내가 움직이마. 아내는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남편이 옆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을 때도 유나의 이름이 화면 어딘가에 지나갈 때도 그녀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식탁 위엔 여전히 그의 휴대폰이 뒤집혀 있었고 새벽마다 혼자 깨는 날이 많아졌으며 그녀의 손은 베개 위를 더듬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오래 붙잡고 있곤 했다. 아침이면 웃는 얼굴로 반찬을 차려내고 저녁이면 조용히 텔레비전을 켜지만 그 모든 평온함 속엔 분명히 균열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붙잡을 생각도 없었고 단지 이 모든 모욕을 끝낼 단 하나의 수단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수단을 아버지에게 맡겼다. 그건 차가운 복수라기보단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존엄 같은 것이었고 그날 그녀가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인 이유였다. 장인은 말이 없었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고 전화가 오가는 대신 메일이 오갔으며 한마디 설명도 없이 사람을 불러내 기록을 넘겼다. 그는 그룹 계열보안팀 출신 직원 2명을 불러 사위의 거래 내역을 요청했고 며칠도 되지 않아 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과 수신인의 정체 그리고 사업 등록증이 정리된 파일이 도착했다. 그 다음은 위치 기록이었다. 차량 블랙박스의 GPS 추적 정보, 주차 어플의 입출차 내역, 휴대폰의 비활성화 시간대까지 교차 확인했고 겹치는 지점엔 반드시 한 건의 영수증이나 결제 로그가 따라붙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호텔. 장인은 유나의 이름으로 예약된 기록과 몇 차례 반복된 사위의 차량 번호 인식을 맞물려 요청했고 2층 로비 복도 CCTV 영상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 영상 안에서 사위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유나보다 반 박자 느리게 따라 들어갔고 복도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말없이 문을 열고 사라졌다. 장인은 그 영상을 몇 차례 반복해서 돌려보았고 마지막엔 말없이 화면을 정지시킨 채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이미 증거가 담긴 USB가 있었고 책상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인쇄본 파일이 한 권 놓여 있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안경을 벗었고 그 목소리엔 분노보다 훨씬 냉정한 온도가 깃들어 있었다. 서류의 첫 장엔 날짜와 시간, 장소와 관계자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각 증거 자료는 번호와 캡션이 붙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대표님, 이 내용으로 바로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장인의 비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짧게 대답했다. 문제 없기게. 최대한 조용히. 사무실 전체엔 더 이상 무거운 공기가 흐르지 않았고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회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누구도 감히 묻지 않았다. 장인은 그날 이후 모든 보고를 직접 받기 시작했고 사위의 움직임을 일일 단위로 정리한 스케줄이 그의 데스크 위에 놓이기 시작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준비된 사람의 눈빛은 충분히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주말 밤엔 유나의 쇼룸 주변을 직접 다녀오는 일까지 마쳤다. 유나가 퇴근하고 난 뒤 홀로 불 꺼진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고 다시 차로 돌아와 조용히 앉은 채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날 로비 CCTV 확보한 파일, 원본 그대로 하나 더. 그리고 오피스텔 출입카드 내역도 빠짐없이 받아줘. 통화가 끝나고도 그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다. 손끝으로 스티어링 휠을 천천히 문지르며 마치 내일이 아닌 어제의 감정을 씻어내듯 움직였고 그 침묵이 바로 그의 분노였다. 그가 준비한 건 단지 증거가 아니었다. 더 이상 말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밀 마지막 선택지였고 그의 손엔 이미 그 선택지가 인쇄되어 있었다. 유나의 사업은 무너질 때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다. 장인의 법무팀이 건물주에게 전달한 내용 증명 한 장으로 시작된 파장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로 이어졌고 유나가 꿈꿨던 쇼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임대인은 입주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구했고 그 문장의 한 줄로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유나는 건물주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고 한 번은 직접 찾아가 손에 문서를 들고 울먹였지만 그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않은 채 관리소 측 직원과 함께 계약 해지를 강행했다. 내부 인테리어는 철거 조치되었고 가게 간판은 다음 날 새벽 트럭에 실려 사라졌다. 디퓨저 병들이 하나둘 상자에 담겨 나왔고 창고 한 켠에 쌓인 향료 원액은 그대로 폐기 통보를 받았다. 함께 일하던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문자 한 줄만 남긴 채 이별을 고했고 마케팅을 맡았던 팀장은 이미 며칠 전부터 유나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사업자 계좌는 동결됐고 세무서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들은 단 한 장도 준비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뒤엉켜 있었으며 유나는 그 서류 더미를 붙잡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의욕과 설렘은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손톱으로 테이블을 긁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스피커에선 자동응답음이 반복될 뿐이었다. 계좌 이체가 막혔어요. 나 어떡하죠, 민석 씨. 그녀는 전화를 붙든 채 속삭였지만 신호음은 끊어졌고 그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마지막으로 남은 노트북을 켰고 메일함에는 해지 안내와 미결제 통보, 변호사 명의의 경고장이 여러 통 쌓여 있었다. 어디로부터도 도와줄 손길은 없었고 그녀가 기대려 했던 사람은 이미 발을 뺀 뒤였다. 그날 밤 쇼룸 앞에는 아무 불도 켜지지 않았고 유나는 문을 열 수 없었다. 카드키는 정지되었고 창문 너머로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 있었으며 목에는 짐처럼 늘어진 스카프 하나만 걸쳐져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택시 한 대를 탔다. 그리고 그 뒤로 유나는 연락이 끊겼다. 남편의 휴대폰에도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는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민석은 어느 날 아침 거래 정지된 통장 잔액을 확인한 후에도 그게 전부가 아닐 거란 예감을 똑똑히 느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유나에게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남겨둔 계약 서류는 회수되지 않은 채 그의 책상 위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려놓았지만 이제 그 식탁엔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온기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옷을 개어놓았고 세탁기 위엔 그의 속옷이 따로 개켜져 있었으며 주방 서랍 속엔 이름표 없는 반찬통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다. 민석은 그런 변화를 이상하리만치 받아들이고 있었고 한편으론 이 모든 걸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유나의 부재를 무심히 얼버무렸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펜을 돌리다 상사의 눈총을 받았다. 퇴근길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늦을 것 같아라고 말하려다 멈췄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르지도 않은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엔 장인의 운전기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그가 문을 열자 거실엔 장인이 앉아 있었다. 앉게. 단 한마디만 남긴 채 장인은 민석을 바라보지 않았고 테이블 위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앉아 서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장인의 얼굴을 봤지만 그 눈빛엔 어떤 설명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장인의 입에서 나온 두 번째 말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고 그 온도 때문에 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류철을 천천히 펼친 민석은 낯익은 이름과 주소, 인감이에 찍힌 이혼 합의서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고 장인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건 너를 벌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다. 그저 내가 무너뜨린 것을 정리하는 방식일 뿐이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 자세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장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민석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남은 건 잔액이 사라진 통장과 더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여자,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끝내 비워진 자리가 전부였다. 그날 아침 민석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출근도 없고 갈 곳도 전화도 일정도 비워진 삶이 되었기에 그는 낡은 셔츠에 커피 얼룩이 남은 채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주방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전날 마신 술이 채 빠지지 않은 이마는 지끈거렸으며 머릿속은 유나와의 마지막 밤보다 지금의 정적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는 짧고 단호했으며 그가 현관을 열었을 땐 장인이 혼자 서 있었다. 검은색 외투에 빛 하나 없는 얼굴,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선 그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민석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뒀고 장인은 앞에 있던 봉투를 밀어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은 내 옆에 둘 만큼 싸구려가 아니야. 그 말은 긴 문장이 아니었고 설명도 필요 없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을 단숨에 정리해버리는 한 줄이었다. 민석은 웃을 수도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장인의 눈빛은 어느 날 CCTV를 정지시켰던 그날과 같았고 그 정지된 영상처럼 지금 이 순간도 숨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날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민석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장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들어 입을 적신 뒤 천천히 일어섰다. 사람이란 건 무엇을 잃고 나서야 진심을 배우지. 하지만 그 진심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곳에서 도착하는 법이지. 그는 외투를 여며 다시 현관 쪽으로 걸었고 민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사랑이었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구두 소리만이 짧게 울리다가 문이 닫히며 멈췄다.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유나는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장인은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민석은 식탁 끝에 홀로 앉아 여전히 접혀있는 이혼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미 도장은 찍혀 있었고 그는 그 종이 한 장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모든 순간이 스쳐갔다. 첫 만남 결혼식 날, 유나와의 첫 술자리, 그리고 거짓말과 외면, 도망과 침묵. 그는 스스로 모든 걸 선택했고 그 선택이 자신을 삼켜버렸다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했다. 그런데 나조차도 이 감정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건 뭘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결국 다시 혼자였다. 테이블 위에 남은 물 한 잔은 식었고 시간도 더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밖은 조용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그의 휴대폰은 침묵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고 민석은 그 끝에서야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처음으로 돌아보았다.